지금 여기 보이시는 사진, 이게 지금 고급주택이라는 연예인들 주택이라는 트리마제입니다. 트리마제고 옆에 있는 이게 그냥 일반 아파트, 강변건영 아파트, 뒤에 한진타운 아파트고요. 네. 용적률이 다 차 있는 한 20년 정도 된 아파트들입니다. 그리고 요 옆에는 전략정비구역이에요. 보시면은 되게 오래된 집들이 가득가득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재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성수 전략정비구역,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한강 르네상스 시작으로 됐던 성수 전략정비구역이고요. 지금 계속 진행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지금 어디서 찍었을까요? 어디서 찍으신 거예요? 어디 위에 올라가서 찍으신 거예요? 올라가서 찍었습니다. 지금 여기 제가 올라가 있는 주택이 무엇이냐? 성수동에서 SK D&D에서 운영하는 에피소드라는 공유주택이에요. 여기는 말 그대로 방을 단기로 계속 빌리는 거예요. 그리고 주방을 공유하고 이런 식으로 공유하는 주택입니다. 그래서 성수동에서는 되게 재밌는 게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를 다 보면서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전략정비구역 안으로 가보면은 오래됐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단독주택 이런 것들이 많죠. 그리고 다가구주택 또 뭐가 있겠습니까? 연립도 있고요. 연립도 있고. 연립도 있고 다세대도 있고요. 우리가 빌라라고 이야기하는 다세대도 많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트들도 있습니다. 일반 아파트도 있고요. 리모델링 진행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요. 재건축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도 있고, 더 나가서 이렇게 최고급 아파트도 있고, 지금 사진을 찍은 공유주택도 있고요. 또 주거용 오피스텔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는 주거용 부동산, 즉 주택에 대한 모든 종류가 성수동 안에서 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런 지역이 서울 시내에 잘 없어요. 근데 성수동은 정말 재밌는 지역이죠. 왜 이렇게 재밌는 믹스들이 많이 되었느냐라고 보면은, 아까 성수동의 역사를 제가 일부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일부에서 조선시대 60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발전 단계는 느리겠죠. 느리다가 말이 달리는 이제 또 근대화까지 왔어요. 경마장이 있는 근대화까지 와서 산업화가 됐어요. 공장들이 많았죠. 그래서 낙후가 된 다음에 계속 어떻게 보면 개발이 안 되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근데 개발이 안 되고 있다가 최근에야 개발이 된 게 성수동이잖아요. 그만큼 후발주자라서 갑자기 개발이 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주택의 형태가 다 있는 거예요. 과거에서부터 있었던 주택 형태가 남아있는 겁니다. 원래는 다 없어야 되는데, 그렇죠. 계속 개발이 됐다면 없어지고 계속 개발이 됐어야 되는데 아직은 남아있는 거예요. 오래된 지역일수록 개발을 했을 때 개발 이익이 더 크잖아요. 그래서 성수 전략정비구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비슷한 게 오래되었는데 또 많이 투자하는 지역이 또 있잖아요. 한남. 네, 한남 재개발구역. 그렇죠. 네, 그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야. 첫 사진부터 기가 팍 죽습니다. 네, 오래된 단독주택이에요. 여기 성수동 안에 있는 거고요. 이게 단독주택이고 이게 나무입니다. 보시면은 언제 지어졌는지도 모르겠어요. 기와장 올려놓은 거 보십시오. 네, 사람이 아직 살고 있다는 증거들이 있습니다. 이게 문이에요. 와. 그리고 요 뒤에는 다가구 주택들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성수동의 빨간 벽돌집이 왜 유명하냐? 그렇잖아요. 성수동에 뭐 빨간 벽돌집 보러 간다. 이게 도시재생의 역할이다라고 하지만 왜 유명하냐 하면은 그 당시 시대로 멈춰져 있기 때문이에요. 한참 산업화가 되던 시대에 우리는 빨간 벽돌로 집을 지었어요. 왜냐? 가장 싸고 튼튼하니까. 그래서 빨간 벽돌집이 빈티지 하려고 이렇게 짓는 게 아니라 원래 그냥 많이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또 젊은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이게 빈티지 하는 유행이라서 이렇게 지은 거냐고. 그래서 옛날부터 왜 이렇게 있었다 라고 제가 말씀은 드렸죠. 근데 젊은 친구들은 이걸 모르니까 이게 되게 새로워 보이는 거예요. 맨날 이제 최고급 아파트에서 살다가 이런 거 보면 새롭죠. 그래서 사람들이 투자를 할 때, 야, 성수동에서 내가 오래된 주택을, 이런 빨간 벽돌 주택을 사서 리모델링 하면은 무조건 핫플레이스가 되겠지? 돈을 많이 벌겠지? 네, 돈 많이 벌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거를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 두 번째 시간인 주택과 세 번째 시간인 우리 상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네. 성수동이 생각보다 빈부격차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갑자기 확장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살던 지역 주민들도 있고 새롭게 유입된 지역 주민들도 있습니다. 근데 성수동의 부자 아파트 3대장이라고 하는 한화, 갤러리아 폴의 서울숲 바로 위에 있죠. 가장 오래전에 개발이 됐습니다. 오래전이라고 해도 얼마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두산 트리마제가 씁니다. 세 번째로 아크로가 쓰죠. 대림의 아크로가 씁니다. 그 세 개가 서울시에서 왜 부자들이 사는 아파트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왜 그런지 아십니까? 왜 그래요? 그 세 개는 원주민이 섞여 있지 않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하면요, 조합원이 있어요. 원래 그 지역에 살던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좋은 아파트 가서도 그 지역에 원래 살던 사람들이 살아요. 근데 갤러리아 폴레랑 아크로는 어떻게 지은 것이냐? 아까 서울숲이 경마장이라 그러잖아요. 경마장에서 막 말이 달리던데 끄트머리 이렇게 잘라냅니다. 서울시에서 잘라내서 요거를 분양을 해요.
분양을 해서 하나는 한화가 가져가고 하나는 대림이 가져가고 마지막 하나는 누가 가져가느냐? 부영이 가져갑니다. 그러면은 원래 여기 살던 사람들이 없잖아요. 그래서 최고급 주택을 짓는 거예요. 비싼 거를 팔수록 우리 많이 남잖아요. 자동차도 비싼 걸 팔아야 많이 남으니까 제네시스는 광고하지만 우리 모닝은 광고하지 않잖아요. 건설사 입장에서 비슷한 거예요. 제일 좋은 걸 팔아야 되고 부자들일수록 자기만의 세계 섞이는 걸 사실 별로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안 섞여 있는 아파트를 만들겠다. 만들 수 있는 유일한 지역이다라고 해서 그 두 개가 쓰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트리마지는 뭐냐? 트리마지에 있던 자리에는 원래 오래된 주택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역주택 조합으로 이제 진행이 되다가 그 지역주택 조합 사업이 무산되면서 그 땅이 전체로 공매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원래 건설사로 지목되었던 두산이 그 땅을 사요. 그 땅을 사서 이제 다 내보내고 고급주택을 짓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 세 개 아파트는 원주민들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자기만의 세계로 살 수 있는 세 개의 아파트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부자들이 좋아하는 거예요. 또 좋아하는 아파트 하나 더 있다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촌동의 첼리투스. 레미안 첼리투스는 원래 이촌동에 또 부자들이 조금 살던 지역이잖아요. 그건 재건축으로 이루어진 거예요. 근데 1대1로 갑니다. 외부인을 받지 않아요. 우리 청약 당첨되면 막 로또 됐다 이러잖아요. 그런 거 싫다. 외부인 오는 거 싫다. 사실 그런 데일수록 상징성이 커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부동산에 대한 상징성이 커지는 겁니다. 누구든 쉽게 가질 수 없는 거. 사실 우리는 상징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또 명품도 좋아하고 이러잖아요. 그렇게 나타나는 게 또 부동산에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집을 사서 과연 첼리투스도 맞춰주신 분들 계세요. 역시 우리 고수분들은 후랭이 TV를 들으시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집을 리모델링 한다고 해서 이렇게 리모델링을 많이 하죠. 이게 다가구 주택을 리모델링한 다 이제 돈을 벌 수 있느냐. 무조건 사람들은 생각해요. 부동산을 사서 예쁘게 화장하면은 비싸게 팔릴 것이다. 그렇게 막 비유를 하잖아요. 예쁘게 화장하면 비싸게 팔릴 것이다. 라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될 것이냐는 한 번씩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례 같은 경우는 이제 성수동에서 그래도 성공한 사례입니다. 오래된 주택이고 여기 공장이 있었어요. 요거를 매수하신 분이 음식점하고 이 밑에 전시실로 임차를 해서 쓰는 겁니다. 임차를 줘서 계속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것도 매입을 하신 지 거의 한 10년 이상 된 겁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다라는 거죠. 단순히 이렇게 집을 사서 리모델링이나 인테리어를 새로 했다라고 해서 무조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화장을 해야 되는데 단순히 화장만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아니고 그 안에 맞는 임차인이 들어와서 어느 정도 임대 수익은 가져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느냐? 대부분 이런 단독주택을 리모델링 하는 이유는 뭐겠어요? 이 단독주택이 좋아서겠습니까? 아니에요. 재개발이 될 때까지의 시간을 버는 이유가 되게 큽니다. 근데 단순히 이거를 이 집으로 놔두면 월세를 얼마 받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되게 낮겠죠? 요 뒤에 있는 집들도 보세요. 되게 낮아요. 근데 이거를 커피숍으로 바꾼다? 그러면은 월세보다는 좀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부동산의 가치를 판단하실 때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똑같은 공간이에요. 집이에요. 이게 집이면은 하루에 몇 명이 이용합니까? 네, 한 명이 이용해요. 한 명이 먹고 자고 먹고 자고 먹고 자고 합니다. 근데 이거를 카페라고 생각해 본다. 그럼 몇 명이 이용할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부동산은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똑같은 공간을 이용하면 이용할수록 가치가 올라갑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니까요. 그래서 우리 공유 오피스 같은 것도 왜 생겨나느냐. 똑같이 이 공간을 한 개의 임차인한테 임차를 하는 것보다 여러 개로 쪼개서 많은 사람들이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임대 수익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기획부동산들이 왜 그렇게 이렇게 잘라서 분양을 하는 것일까? 쪼개면 쪼갤수록 조금 더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해서 더 높은 금액을 낼 수 있기 때문이고, 두 번째는 쪼개면 쪼갤수록 어떻게 돼요? 투자 금액이 적어지죠? 그러니까 유효 수요가 더 많아지는 겁니다. 이걸 살 수 있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계속 쪼개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갈 거는 결국 요 안에서 임대 수익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를 판단을 해야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건 용도 변경이 가능하냐, 이걸 판단을 해보셔야 돼요. 그렇죠. 근데 많은 분들은 이런 거를 사시기 전에 그냥 예쁘게 화장만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사시는데, 실제 건축사한테 수수료를 주시고 검토를 하신 다음 사시는 게 맞습니다. 그렇게 사시고 나서 용도 변경이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갑자기 뭐 경계가 맞지 않는다, 그런 경우로 안 되는 경우들도 있기 때문에 한 번씩 검토를 하시고 사셔야 되고, 그렇게 샀을 때 최소한 내가 내는 이자보다는 높은 임대료를 받아야 손해는 아니잖아요. 이게 미래에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이자보다 낮은 임대료를 받는다?
그건 너무 리스크가 있는 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대 수익률과 용도 변경 가능 여부는 한 번씩은 판단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단독주택이라고 하면 면적이 있잖아요. 근데 바닥 면적이 그래도 좀 나와야지. 바닥 면적이 막 13평, 15평 이런 것들은 아무리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한들 실제 면적 자체가 너무 좁은 거예요. 그러면은 들어올 수 있는 업종이 너무 제한이 됩니다. 20평 이하로 되면은 사실 식당이 들어오긴 너무 힘들어요. 주방 면적이 우선 크잖아요. 식당은 주방 면적이 크고 테이블을 둬서 앉아서 먹기 때문에 이 임대료 대비해서 임차인이 매출을 내기가 제한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막 카페로 만들잖아요. 카페는 면적이 좀 좁아도 되고 테이크아웃이라는 게 가능하니까. 그래서 카페는 조금 더 작은 면적에 오픈을 할 수 있지만 그만큼 또 이익이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성수동에서 이런 단독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을 보면은 뭐 엘리베이터가 있습니까? 없어요. 뭐 3층짜리인데 엘리베이터가 없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거를 무조건 매입을 해서 리모델링을 했다? 그러면은 뭘로 사용할 수 있을까? 음식점으로 사람들이 1층에서 음식을 받아서 3층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까지 철저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아까 부동산의 입지가 현재와 과거의 끊임없는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다시피 부동산 투자를 하실 때도 내가 사면은 공급자가 되잖아요. 공급자와 실제 그거를 사용할 임차인인 사용자에 대해서 끊임없이 연구를 해야 돼요. 내가 이거 10억에 샀으니까 임대료 얼마를 하면 수익률이 5% 정도 나오니까 이 정도 하면 되겠다. 그리고 주변에 얼마니까 이렇게 내야지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임차인이 여기 들어와서 장사를 할 수 있을까? 이걸 먼저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아파트 사진을 제가 한강변에서 찍어봤습니다. 과거에 찍었을 때 여기에 보이는 게 이제 트리마제고요. 요 뒤에 이제 건영 아파트가 일반적인 아파트고요. 여기 지금은 헐렸죠? 이마트 본사가 보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아파트들이 있는데 요 두 아파트들의 이제 네이버 부동산에 나온 거를 한번 가져와 봤어요. 똑같은 평수입니다. 전용 84예요. 전용 84인데 위치도 비슷해요. 그렇죠. 다리가 아니에요. 그냥 길 하나만 무단횡단으로 건너도 될 정도의 좁은 길입니다. 그 정도로 입지가 비슷한데 전세가로 봤을 때 왜 트리마제는 25억이고 뒤에 있는 아파트는 9억이냐. 이 차이가 왜 발생하는지를 우리는 한 번씩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좋은 아파트니까. 그렇습니다. 명확해요. 우리가 아파트의 가치를 산정을 할 때 사실 두 가지로 보는 게 맞아요. 우선 매매가라는 게 있잖아요. 아파트의 매매가라는 게 있고 전세, 월세가 있습니다. 네. 요 세 가지의 형태는 아파트를 우리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다 있어요. 매매로 해도 들어가서 사는 거 똑같고 전세로 해서 들어가 사는 거 똑같고 월세로 해도 들어가 사는 거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전세랑 월세는 어떻게 보면은 매매보다 싸잖아요. 왜 싸냐? 현재의 가치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거를 사용을 할 수 있는 임차권만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임차권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지금의 가치를 딱 반영을 하는 게 전세랑 월세입니다. 근데 전세랑 월세랑 다른 매매는 뭐가 달라요? 사용도 할 수 있지만 미래 가치. 교환을 할 수 있는, 미래에 교환을 할 수 있는 가치까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권리를 가지고 있는 거죠. 사용권 그리고 교환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권리가 많을수록 우리는 가격이 높아지는 겁니다. 권력이 있는 사람을 권자 이러잖아요. 권자 경매할 때도 권자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권리를 더 하나 더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근데 사용하는 가치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봤을 때는 사용 가치가 다르죠. 입지는 비슷한데 사용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 트리마제만 가지고 있는 실제 사용 가치, 뭐 요 안에서 독립된다라는 거, 그리고 사람들이 트리마제에 살아면 부자다라고 인식하는 거, 그리고 뭐 아침밥을 준다, 뭐 커피 음료수도 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 가치가 반영이 돼서 요 가격이 올라가는 거. 실제로 이런 부동산의 가치들은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빌라나 오피스텔에도 비슷하게 적용이 됩니다. 다 성수동입니까? 네, 다 성수동에 있는 지역이에요. 입지는 다 비슷합니다. 네, 입지는 다 비슷해요. 서울숲역 주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다세대 신축 빌라입니다. 그리고 신축 오피스텔도 가져와 봤고요.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빌라도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지금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는 일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최고급 아파트예요. 준공 연도로 한번 따져볼게요. 준공 연도로 따져보면 신축 빌라는 2017년 얼마 안 됐죠? 오피스텔은 더 얼마 안 됐어요. 2021년입니다. 재개발 구역 빌라는 2006년이지만 사실 그 이전년도 되게 많아요. 재건축 아파트는 그래도 30년이 지났죠? 그러니까 이제 재건축을 추진하는 거고, 리모델링 아파트도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최고급 아파트는 물론 2017년에 지어졌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를 볼 때 뭐만 보느냐? 매매가랑 전세가만 봐요. 아, 여긴 뭐 빌라 4억이래, 오피스텔 3억 5천이래. 트리마진 38억이래, 뭐 이런 것만 보거든요. 네. 근데 그렇게 보시지 마시고 평당가로 한번 나눠서 계산을 해보는 겁니다. 지금 전용 면적을 다 가져와 봤습니다. 전용 면적을 가져오고 온 다음에 매매가랑 전세가를 평으로 나눠준 거예요. 평으로 나눠줬을 때 신축 빌라는 3,600, 뭐 오피스텔은 5천만 원, 재개발은 2억 7천까지 올라가네요. 한 평에. 네, 전략정비구역에 지금 한 평을 살려면 2억 7천 정도 있어요. 와. 보세요. 이런 7평짜리밖에 안 되는 건물이 16.5억이나 하잖아요. 그리고 재건축 가능 아파트는 6천만 원까지 또 올라가네요. 리모델링도 6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와, 근데 이 최고급 아파트는 1억에 형성이 되어 있네요. 매매가가 그만큼 높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전세가로 한번 평을 나눠봤어요. 나눠봤을 때 빌라는 2,500만 원, 오피스텔은 3,700만 원, 재개발 구역은 1,100만 원. 우와, 너무 낮네요. 재건축 가능 아파트는 1,800, 일반 아파트 2,700, 트리마제는 역시 6천만 원으로 높은 금액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요걸 가지고 전세가랑 매매가를 한번 나눠보세요. 네, 전세가 대비,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몇 프로를 차지하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 신축 빌라는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 어떻게 판단을 해요? 매매가랑 전세가가 거의 붙어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갭이 붙어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게 이제 신축 빌라고 오피스텔도 비슷하게 붙어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붙어 있다라는 걸 뭘 뜻하느냐? 아까 전세가나 월세가는 뭐라 그랬어요? 현재의 가치. 근데 매매가는 아까 후레기님께서 잘 말씀해 주셨다시피 미래에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현재 가치가 3,700만 원, 약간 74%까지 차지하고 있고 네. 미래 가치가 몇 프로 차지하고 있어요? 한 26%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빌라도 한 30% 정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범위가 30% 정도 된다라는 거예요. 많이 붙어 있죠. 근데 전략정비구역에 있는 이 빌라를 보세요. 전세가가 매매가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4%밖에 안 됩니다. 완전히 반대입니다. 네, 위로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96%가 있는 거예요. 와. 왜냐? 지금 용적률을 더 풀어주느니 한강 덮개공원을 만드느니 이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와, 미래에 교환할 수 있는 가치가 이렇게 크네? 근데 지금 우리가 살 수 있는 가치는 너무 낮구나. 그래서 여기는 결국 재개발을 노리는 거예요. 장기 투자의 목적으로 가셔야 되는 겁니다. 미래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는 건 무엇을 뜻해요? 리스크가 그만큼 높다라는 걸 뜻합니다. 수익이 높은 건 리스크가 높은 거예요.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저번에도 말씀드렸어요. 싸고 좋은 건 있다, 없다? 없다. 없다. 하이 리스크는 하이 리턴이다. 예. 반대로 리턴이 크다, 리스크가 높다라는 거예요. 정말 반대는 없습니다. 이걸 반대를 찾기 시작하면 우리는 뭘 당하느냐? 사기를 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시장에 명확히 돼 있습니다. 재건축 가능 아파트도 보면은 전세가 대비 매매가 비율이 30%예요. 되게 낮죠? 네. 그래서 위에가 70%. 네, 위에가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 아파트도 보면 리모델링을 추진하고 있지만 거의 뭐 50% 선으로 돼 있습니다. 그 최고급 아파트는 의외로 또 이게 많이 붙어 있네요. 네. 네. 근데 얘는 결국 다르다라는 거예요. 난 태생이 귀족일 거예요. 그래서 50% 이상 돼 있는 이런 것들을 보면요. 사실 빌라나 오피스텔이 최고급 아파트 최근 지어진 거는요. 전세가랑 매매가가 붙어 있는 이유는 뭘까요? 나중에 미래에 더 많은 가치가 올라가기에는 쉽지 않다. 네, 이런 것보다 쉽지 않다. 왜 쉽지 않을까요? 상대적으로. 상대적으로. 왜 그러느냐? 부동산을 보실 때 사람들이 입지만 보기 시작을 하면은요. 눈앞에 보이는 평면적인 구성만 봅니다. 평면적으로 이 땅이 어디 있느냐 이것만 보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되느냐? 항상 3차원으로 봐야 돼요. 정육각형으로. 정사각형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육각형으로 봐야 됩니다. 그거는 우리가 입체적으로 이게 얼마나 위로 올라갈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겁니다. 100평짜리 땅에 50평짜리 건물만 1층으로 지을 수 있어요. 예를 들어 뭐 건폐율, 용적률이 둘 다 50%예요. 그러면은 그냥 50평으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100평짜리 땅에 건폐율, 용적률을 더 높이 올릴 수 있다. 800%. 50평짜리를 계속 올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럼 단순히 이 땅은 100평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용적률이 남아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 땅이 확장될 가치가 남아있다라는 걸 뜻합니다. 근데 최근 지어진 것들은 어떻겠어요? 용적률이 다 가득가득 차 있겠죠. 근데 과거에는 그렇게 높이 짓는 게 필요도 없었고 공사비도 너무 비쌌고 하기 때문에 낮게 지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재개발 구역 빌라 보면은 용적률이 낮기 때문에 나중에 용적률을 높여서 더 높게 지을 수 있어서 미래 가치가 더 크고 그렇기 때문에 전세가랑 매매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는 거다. 재건축 아파트도 동일하겠죠. 용적률이 남아있기 때문에 더 높아질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를 시장에서 똑같이 반영이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택을 선택할 때 혹은 주택을 투자할 때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내가 투자금이 적으니까 매매가랑 전세가 붙어있는 지역을 무조건 사야지. 갭이 작은 지역, 갭 투자해야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런 걸로 봤을 때 투자금은 적지만 상승 가치가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걸 또 보여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투자를 하면서 성수동 재개발 지역에 오른다고 하니까 난 거기 무조건 투자해야지 라고 하면은 수익은 높을 수 있어요. 나중에. 근데 오래 걸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주거 환경 하. 그리고 내가 들어가 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거의 뭐 17억 가지고 여기 들어가 살 사람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동산을 투자할 때는 남들이 좋다라고 하는 거를 우선 들으세요. 근데 거기에 똑같이 투자하지 마세요. 내가 판단을 했을 때 이 기간을 어느 정도 가져갈 수 있느냐, 내 투자금이 얼마큼 되느냐, 내가 생각하는 예상되는 수익률이 얼마큼이냐를 먼저 한번 판단해보고 내가 거기에 진짜 들어가 살 수 있을까 없을까도 생각해본 다음에 그렇죠. 투자를 하는 게 제일 좋다라는 겁니다. 각자 상황이 다르니까. 맞아요.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 하면은 제 주변에도 그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젊은 분들이 무조건 신축을 사면 좋다라고 해서 진짜 회사에서 엄청 먼 지역에 신축을 가서 산 거예요. 오르지도 않고 실거주도 너무 힘들고 안 되고. 그러면서 저한테 아니 신축 사면 무조건 좋다라 그래서 샀는데 너무 힘들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난 그렇게 얘기한 적이 없다. 너한테 맞는 집을 사야지.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부동산 투자를 할 때 너무 한 가지 정답지만 가지고 그거를 맹목적으로 따르면은 너무 리스크가 크다. 왜냐? 우리는 다 다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케이스들을 성수동에 있는 수많은 주택들을 보면서 한 번씩 고민을 해보자라는 겁니다. 보유 목적을 아주 깔끔하게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신축 네. 빌라 안 되면 세봤지 뭐. 신축 오피스텔 따박따박 월세 받고 싶어요. 맞아요. 월세 수요가 더 많은 지역에서. 그러니까 수익형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게 정확하게 딱 보이는 거죠. 네. 그다음 재개발 구역은 나는 한방. 네, 한방 재개발만 노린다. 인생은 한방이다. 네. 그다음에 재건축은 몸테크. 네, 몸테크를 어쨌든 해야 된다는 네, 거. 일반 아파트는 나 모르겠고. 네, 그냥 요 정도면 요 정도면 요 뭐. 정도면 나도 좋아. 뭐. 네. 네. 굳이 뭐 음식 쓰레기 나가서 버려도 돼. 그다음에 최고급 아파트는 난 태생이 귀족임. 태속이 다르다. 이런 거를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그리고 여러 부동산을 생각할 때 뭘 생각을 해야 되느냐. 부동산은 결국 상호 의존성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건축물 요 하나로는 가치가 결정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아까 재개발 구역에 있는 빌라 봤죠? 네, 다세대 주택, 다가구 주택. 그거 하나만으로는 가치가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전세나 월세 같은 사용 가치는 결정이 될 수 있겠죠. 근데 우리는 보유를 하고 투자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결국 이거는 다른 부동산들의 영향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 지역이 어디로 묶여 있느냐, 재개발이 되느냐, 재건축이 되느냐에 따라서 가치는 계속 다르다라는 것을 항상 인지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호 의존성은 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나오는 얘기 중 하나가 외부 효과예요. 긍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고요. 부정적인 외부 효과가 있습니다. 항상 저는 특징을 말씀드릴 때 긍정적인 거, 부정적인 거를 같이 말씀을 드려요. 왜냐하면 우린 동전의 양면을 다 알아야 이 돈이 명확한 돈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앞면에만 10,000원 써있고 뒷면은 백지예요. 그럼 이주수표잖아요. 네. 공부도 똑같아요. 투자도 똑같습니다. 수익을 봤으면 리스크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완전한 돈으로 인정을 받듯이 투자랑 부동산도 그렇게 보셔야 되거든요. 우리 레버리지 효과 되게 좋아하잖아요. 레버리지 효과, 대출을 일으키면 수익률이 올라간다. 다들 이렇게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영끌이 나온 거잖아요. 근데 이자가 올라가면은 역 레버리지 효과로 더 큰 손실이 발생한다라는 거는 그 누구도 가르쳐주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투자를 할 때는 이 두 개를 항상 같이 봐줘야 된다는 게 제 이론이고요. 외부 효과도 봤을 땐 긍정적인 외부 효과,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내가 건축물이 재개발 지역 안에 들어가 있다. 그러면은 옆에 사람들이 다 재개발되는 거는 긍정적인 내부 효과예요. 긍정적인 내부 효과잖아요. 근데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다? 내가 그 안에 사는 사람이에요. 재개발 구역에 들어가 있으면은 그 집을 수리해 주겠어요? 안 해주죠. 너무 힘든 거예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또 그 사람한테는 부정적인 내부 효과인 거예요. 너무 다르죠. 그래서 이런 외부 효과를 또 많이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느냐? 아까 교도소랑 군부대 말씀을 드렸어요. 예전에 교도소랑 군부대는 부정적인 외부 효과였지만 요즘에는 또 긍정적인 외부 효과로 발생을 하기도 한다. 교도소도 그럴까요? 네, 면회온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소비를 하기 때문에 어쨌든 그거를 유치하려고 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센터나 물류창고도 그렇게 됩니다. 사실 물류창고 우리한테 너무 필요한 시설이에요. 다들 인터넷 쇼핑 다 하시잖아요. 네. 근데 내 지역 앞에는 들어오면 안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는 부정적인 내부 효과죠. 근데 그 지역에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기가 물류창고 단지가 된다 그러면은 내 땅을 팔고 가격도 오를 수 있잖아요. 그런 건 또 긍정적인 내부 효과라는 겁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계속 상호 의존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라는 거를 한 번씩 주택에서도 생각을 해보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포인트 또 잡고 가겠습니다. 상호 의존성을 보여드렸다면은 우리가 주택을 선택할 때는 사실 가격적이라는 거는 그 안에서 얼만큼의 경제적인 효용을 발생시킬 수 있느냐에 따라서 네. 결정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게 뒤에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지만 입찰지대 이론이라는 겁니다. 입찰지대. 네, 아까 중심지 말씀드렸죠. 네, 저희 역사 수업하면서 중심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중심지에서 가장 높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지금 이 이동만으로 생각을 해보면 이 중심지까지 도달하는 데 소요되는 상대적인 비용, 현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노력이라든지 이게 좋을수록 가격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사례를 명확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울시 안에서도. 이것도 서울시의 주택별 평당가를 뽑아온 거예요. 네. 뽑아오면요. 강남구가 지금 얼마예요? A, B, C, D가 조금 밑으로 내려갔네요. 강남구가 평당가가 8,700만 원이라는 거예요. 네. 강남구를 중심지로 잡았을 때 강남구에 있으면 강남에 출퇴근하기도 좋고요. 아이들 학교 가기도 좋고요. 교통도 잘 돼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시간과 비용이 가장 적게 들기 때문에 이 지역은 비싼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강남이 좋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기에 있을 때 경제적인 효익을 가장 많이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경제적인 효익을 가장 많이 달성할 수 있다라는 말은 내가 여기서 살기 좋다라는 말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예요. 내가 직장이 강남이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선택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강남에 투자하고 싶어 하는 이유는 그만큼 수요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를 하실 때도 어느 지역이 무조건 좋다라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이 왜 좋은지는 경제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면 서초구는 가격이 조금 떨어지죠. 예, 약간 떨어지는 겁니다. 8천만 원대로 떨어지고 C로 지금 이쪽으로 내려오는 거는요. 경부속도를 따라서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가 또 네. 평지라서 이쪽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내려오면은 어디가 있을까요? 성남? 네, 성남 있습니다. 성남 가격이 갑자기 확 떨어지죠? 네, 그러다가 분당으로 올라가면 다시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네, 분당도 보면은 서브센터, 분당도 위성도시 역할을 또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분당 판교도 많은 오피스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더 밑으로 용인 수지까지 내려가면 가격이 또 한 번 떨어지는 거. 그래서 이런 지역적으로 가격이 형성된다라는 것도 이론적으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은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를 해서 우리는 부자들을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거를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요게 두 번째 포인트예요. 네. 세 번째 포인트를 또 갑니다. 이 지역이 앞으로 발전을 할 지역이냐, 발전을 하지 않고 오히려 낙후될 지역이냐를 판단할 때 주거용에서 좀 중요한 개념이 외부 효과,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요거를 통해서 이게 정의 외부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 아니면 마이너스인 부의 외부 효과, 즉 안 좋은 효과가 일어날 것이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는 거예요. 이 지역에서 예를 들어서 집이 5억짜리 있습니다. 수리를 5천만 원 했어요. 근데 매가가 5억 2천이 돼요. 그러면 수리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5억 5천 들어가는데. 그렇죠. 안 하죠. 네, 비용이 가치보다 큰 거예요. 그러면은 이 지역은 계속 낙후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제가 수업을 할 때 말씀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2억짜리 집 사면서 인테리어 5천만 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2억 5천의 금액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쵸. 2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은 사실 5천만 원이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 20억짜리 집을 산다. 그러면 5천만 원 인테리어 투자해도 좋다라는 거예요. 2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한테 5천만 원은 그렇게 큰 허들이 아닐 수 있거든요. 비율로 따져도 똑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정의 외부 효과를 보면은 5억짜리 집에 수리를 5천만 원 했습니다. 그럼 얼마가 돼요? 6억이 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나 계속 수리를 하겠죠? 네. 그러면 이 지역은 어떻게 될까요? 계속 좋아지는 겁니다. 이 사례를 왜 보여드리냐? 우리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계속 발생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강남이 좋아질 거다라고 하는데 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는지는 아무도 얘기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걸로 설명을 드릴 수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강남의 지역이라고 쳐요. 강남의 지역은 요즘 공사비가 더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수리할 수 있는 비용이 더 오른 거예요. 수리를 해야 되는 비용이 더 올랐어요. 이거를 단순히 인테리어가 아니라 재건축으로 생각을 해보셔도 똑같습니다. 강남에서 재건축을 하면은 공사비 이상의 가치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예, 충분히. 네. 왜냐? 여기서는 계속 좋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기 때문에. 근데
그렇지 않은 뭐 지방 중소도시에서는 아무리 쉽지 않죠.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 강남에서 건물을 짓는 비용이나 지방에서 건물을 짓는 비용이나 다르지 않아요. 오히려 지방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사람을 구하기 더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똑같은 공사비를 들여서 공사를 하더라도 지방에서는 1억짜리 땅에 2억짜리 공사를 하면은 3억 주고 살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강남에서는 20억짜리 땅에 2억짜리 공사를 하면 22억의 가치가 충분히 더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의 외부 효과랑 정의 외부 효과가 공사비가 올라감으로 인해서 점점 더 커지는 겁니다. 그 간극이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동산의 양극화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는 겁니다. 너무 재밌는 현상이지 않습니까? 이걸 이론적으로 다 우리는 설명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아까 처음 말씀드린 외부 효과, 상호 의존성으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외부 효과의 관점에서 이렇게 풀어주신 건 처음 들어보네요. 너무 재밌죠. 보통은 세금의 관점에서 양극화를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세금은 부수적인 거예요. 세금은 누가 만든 것이냐?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자본주의는 뭐예요? 인간이 인위적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원시시대 때부터 조개 껍질을 뭐 옷이랑 교환을 하면서 나오는 그게 이제 자본주의의 시작이잖아요. 그래서 사실 이 공사비도 그렇게 자연스럽게 양극화를 또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점점 일자리도 서울로 몰리고 있기 때문에 이 토지의 가치도 결국 올라가는 거고요. 그래서 토지의 가치랑 공사비가 같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외부 효과로 인해서 양극화는 더 커지는 것이다. 이 경계를 우리는 뭐 어떻게 만드냐? 도시하고 도시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뭐 그린벨트가 있어서 경계를 만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아파트 단지와 아파트 단지로 볼게요. 고급 아파트 단지가 있어요. 고급 아파트 단지는 뭐가 있어요? 다 이렇게 담장. 담장이 다 있어요. 철저하게. 철저하게 담장이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 옆에 만약 안 좋은 도시가 있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이쪽으로 넘어오는 거를 막기 위해서예요. 이 사람들이 싫어서가 아니에요.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이쪽으로 침입을 하는 순간 이 정의 외부 효과는 하향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가치가 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치가 떨어지는 거를 막기 위해 우리는 담장을 치는 겁니다. 오히려 이 정의 외부 효과가 점점 더 커진다. 그러면은 이 부의 외부 효과가 있는 지역까지 상향 여과가 되기 시작해요. 도시가 점점 더 커지면은 또 이 지역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거를 우리는 또 상향 여과 도시 재생이라고 또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렇게 외부 효과를 보고 주택에서 또 어떻게 가격이 확장될 것인지 축소될 것인지도 볼 수 있는 아주 재밌는 사례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는 거예요. 성수동에 오셔서 이게 소금빵만 드시지 말고 성수동에 있는 수많은 공장, 요게 지금 쿠팡 물류창고거든요.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가면 이런 물류창고가 있어요. 이렇게 최첨단된 물류창고도 아니고요. 컨테이너 박스 쌓아놓고 여기서 짐 빼는 거예요. 그래요? 이런 창고를 봤을 때 여기 빈티지 하니까 살기 좋겠네. 성수동이 핫하다고 하니까 나도 살기 좋겠네라고 생각을 하기 이전에 긍정적인 외부 효과일까? 즉 내가 사는데 좋을까? 사는데 안 좋을까? 이거를 한 번씩을 생각을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보세요? 이런 거 있을 때 이거 좋겠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는? 그래요? 네. 그런 걸 이제 부정적 외부 효과라고 생각을 해요. 여기서 트럭이 다니고 막 왔다 갔다 하면 지게차 막. 지게차. 저 사실 여기서 자전거 타다가 트럭에 칠 뻔했어요. 근데 이거를 그렇게 나쁘게 생각하면 부정적 외부 효과인데 여기가 중공업 지역이니까 이제 오피스들이 올라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강남처럼 직주 근접이 될 수 있겠지? 여기가 중심 지역이 될 수 있겠지? 그러면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가격이 오를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요건 또 긍정적인 외부 효과라는 거예요. 지금은 부정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나중에 또 긍정적 외부 효과로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보고 항상 우리는 같이 판단을 하고 내 목적을 세우는 거예요. 내 목적이 만약 여기서 아이를 편하게 키우는 거다. 그럼 이건 부정적 외부 효과로 맞지 않는 겁니다. 지금 투자를 해서 들어가 살면은 불만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투자해서 실패했네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다른 사람으로서 여긴 장기적으로 여기가 오피스가 들어와서 가격이 오를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투자한 사람은 지금 아무리 살기 힘들어도 버틸 수 있는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이거는 뭐로 판단을 하느냐? 성공적인 투자다라고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주거용 부동산 투자할 때도 너무 재밌게 우리 길을 가면서도 성수동만 보시는 게 아니라 지금 옆에 있는 지역도 한번 봐보세요. 내 옆에 지역이 실제로 어떤지를 보면은 이렇게 가치 판단을 하실 수 있는 힘이 생길 겁니다.